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탈리아 정치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급등한 데 따라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26% 상승한 24,667.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27% 오른 2,724.01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89% 높은 7,462.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약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2.2%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는 2.3%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도 모두 2.3%였습니다. 상무부는 잠정치의 하향 조정은 민간 재고 투자와 주거용 고정 투자, 수출 등에서 소폭의 하향 조정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5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소폭 둔화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17만 8천 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8만 7천 명이었습니다. 지난 4월의 민간 고용 증가 20만 4천 명은 16만 3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의 증산 논의를 둘러싼 일부 산유국의 반발에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증산이 기정사실화됐던 최근 분위기와 달리 기존의 감산 합의가 올해 말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2% 상승한 68달러 21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이 다소 완화하면서 전일 급락했던 유럽과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후반부터 급락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반등한 점도 오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는 평가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 역시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컸었습니다.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5월 31일 목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6월 FOMC 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비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힌트를 주는 베이지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 어땠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주 후에는 이제 또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요. 예.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땅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지북 즉 12개 지역 연방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 금리를 올릴지 말지 그런 어떤 정하는 데이터가 베이지북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먼저 베이지북을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다운받아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총상 베이지북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어떻게 비칠지 몰라도 베이지 색깔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베이지북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고 현재까지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 그리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현재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약본을 우리가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서 12개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왼쪽에는 샌프란시스코부터 오른쪽에는 보스턴까지 12개에 있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너희 지역들의 그 컨디션, 경제적인 컨디션 어떠냐 그런 것들의 합의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죠. 나온 데이터가 즉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의 어떤 데이터 값에 대해서 기본적 얘기를 총점을 좀 우리가 평가해 보면요. 눈에 기본적으로 경제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은 12개 지역 연방은행 관련돼서 달라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들이 여전히 그 견조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베이지북의 기본 특징 같고요. 예. 마지막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그 트레이드 폴리시 즉 우리가 관세를 비롯해서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도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제 무역 관계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도 국제적인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 특징 같고요. 다만 지난 시기 직전에 나왔던 베이지북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농업 부분들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난 베이지북 그리고 이번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도 그렇지만 미국이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베이지북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런 전쟁이 재가동된다 그러면 그만큼 무역 관련돼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이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상호 무역 관세를 보류한다라는 종전 합의와 다르게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의 25%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 미국 측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말로 예정된 양국 간 이 3차 무역 협정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이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만큼 미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도 보실 것 같고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약 4,400만 개 정도 기술직 일자리가 지금 중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약 70% 이상이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런 부분들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좀 월가에서 고민스럽게 보는 것은 뭐냐면 지난 17일부터 18일이죠. 미국의 어떤 무너진 미 재무장관과 그리고 중국 측이 만나서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제2차 무역 관련돼서 서로 협약을 좀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차 협약에 대한 내용을 엎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좀 상당히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지난 17일, 18일 즉 이틀 동안 열렸던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어떤 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곤혹스럽습니다. 뭐 지금 지난 5월 초에 얘기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서로 협상이 잘 돼가지고 중국이 이제 제초를 보였죠. 미국을 상대로 어떤 제초를 보였냐면 이제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관세를 우리가 상당히 낮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약을 깼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언짢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상당히 언짢아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미국과 서로 2차 협상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번복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즉 지난 시기에 그 어떤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좀 이렇게 우리는 북한을 안 만나겠다 이런 어떤 협상의 어떤 쇼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도 그런 어떤 협상의 묘미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은 기본적으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달에 중간 선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간 어떻게 보면 성적표를 발표할 시간인데 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농산물을 상당히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대두 즉 소이빈을 비롯해서 이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지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키워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관세 관련돼서 무역 전쟁을 계속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농축 수산물 우리는 수입하지 않을 거야. 그런 키를 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긍정적 코멘트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상당히 계속 페널티를 가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뭐 몇몇 데이터를 보니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AI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뭐 2025년이면 지금부터 7년 후인데요. 7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괄목 성장한 어떤 기술력을 키우겠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미국은 그걸 바라보면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주요 품목 관련돼서 그런 품목들은 앞으로 미국의 수입을 억제하겠다, 금지하겠다는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기술 전쟁으로 좀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동안 미국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작년에도 약 3,750억 달러, 즉 405억 정도 무역 수지 흑자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줄여달라.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앞서서 보셨던 베이지북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들어올 때 경쟁력을 악화시키려고 관세를 높이는 그런 전략과 맞물려서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미국의 입장대로 미국의 입맛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 미국 증시 모두 반등을 했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유럽을 넘어 미주,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탈리아발 정치 불안 이슈가 얼마나 또 시장을 뒤흔들 요인이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자 그만큼 뭐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 유로존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네. 2016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6년 그 당시 6월이죠. 영국의 브렉시트가 국민투표 가결된 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브렉시트라는 표현을 영국의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는 기본 의미는 뭐냐면, 자, 유로존이 그 기본적으로 GDP가 잘 사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기본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건 뭐냐면요. 유로존에 그 가입을 하다 보니 분담금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GDP가 좋아지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다 보는데 분담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별 혜택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유로존의 고민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브렉시트의 2016년 이후에 탈퇴 이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했던 그 총리가 소위 낙마하고 그 이후에 메이 총리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영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이 있는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유로존이 어떻게 좀 시끄럽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제2의 그리스가 된다기보다 그만큼 이탈리아도 유로존의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나는 탈퇴할 거야. 그런 어떤 시각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좀 보겠고요. 자, 과거 시기에 우리가 포르기라고 그러죠. 포르투갈 비롯해서 그리스 또한 어떻게 보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피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상당히 유로존에 좀 이렇게 암적 존재라기보다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즉 유로존에 기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가 이번에 좀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시끄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이탈리아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은 이탈리아가 3월 달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예상보다 되고 나서 보니 좀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차트로서 좀 그 유로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프랑스 지수부터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프랑스 지수가 5월 초 이후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5월 초에 5,600선부터 지난 뭐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약세를 좀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이나 상승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좀 꺾였다 이렇게 말씀 보겠고요. 자,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가 그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폭은 좀 약하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5월 초 이후에 약세가 커지고 있고요. 5월 초가 어떤 날이죠? 이탈리아가 전국이 불안합니다. 이런 이슈가 맞물려서 좀 상당히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최고 들어서는 또 스페인도 좀 예상보다 여기도 전국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 유로존이 불안하기보다 그만큼 전국이 불안하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이런 인덱스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그 달러당 유로화입니다. 즉 1달러당 우리가 4월 달에 볼까요? 1달러당 이 당시에는
2유로였는데 이제는 1달러당 1.15. 그러니까 결국 유로화가 전국 불안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 시기에 보더라도 페리티라고 그러죠. 1달러에 1유로까지 가게 된다면 그만큼 유로존이 좀 상당히 좀 시끄럽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유로존의 틀거리를 말씀드려보겠고요. 이탈리아로 잠깐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이번에 한국으로 보면 오송운동, 영어로 보면요. 무브먼트 5 스텔라, 즉 5개 별 운동,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보니까 오송 운동 이래서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오송 운동이 실은 정당입니다. 정당 이름이 우리가 오송 운동인데 여기가 이번에 그 선거 때 어떻게 보면은 집권했습니다. 다만 집권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석 630석 관련돼서 227석의 하원을 오송운동이 점유했고요. 또한 상원을 보면 315석 관련돼서 112석이 됐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죠? 결국 여권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 정당의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막상 좀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만큼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면 결국 지도력이 결국 그만큼 훼손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탈리아가 총선을 했지만 이렇게 정당을 과반수 득점을 못할 바에는 총선을 다시 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유로존이 최근 들어 특징이 뭐냐면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총선에서 결과 어떤 승리를 얻으려면 기본적 키워드가 우리는 유로존을 탈퇴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로존의 어떤 민심에 먹힌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탈리아가 하반기 때 총선이 될지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총선이 된다면 결국 유로존을 탈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약으로 올 것이다. 그런 부분 속에서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어떤 틀이 깨졌다. 그런 관점으로 전국이 불안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정치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결국 유로존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은 우리가 지난 시기에 2016년에 우리가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로존 탈퇴한다 이럴 때 우리는 별 상관 없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도 별 상관 없겠죠. 무역과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런 어떤 소위 메이커 제품 위에는 전혀 민감한 부분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유로존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유로 가치가 약세가 되고 그것이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유로존을 비롯해서 글로벌에 수출할 때 그만큼 경쟁력 악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한국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겠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증시의 약세 어저께 보이는데 어저께 한국 증시 약세는 유로존의 약세보다도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고 그러면 결국 한국이 어떻게 되죠? 한국은 우리가 중국 수출을 통해서 그것이 미국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의 수출을 결국 막는다고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수출 길이 막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 그런 관점 속에서 어저께 충격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유로존의 약세는 한국에 큰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1차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2차적으로는 유럽발 악재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한국 증시를 좀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의견을 함께 주신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화상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연결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고요.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연결하기 전에 어제 마감 시황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약 2달 만에 장중에 2,400선을 붕괴하기도 하는 등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 위주로 낙폭이 컸었는데요. 현재 이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전일 예.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낙폭을 보였죠. 지난 2월 7일 날 2.3%가 급락한 이후 갈수록 한 3달여 만에 어제도 장중가 2%가 넘으면서 2,4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2,400포인트가 붕괴돼서 종가상으로는 2,409포인트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2,400포인트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추세 이탈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지만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세가 연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추세적인 면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급변동하는 잘못 일반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이번 주에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런 심한 변동성은 변곡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로써 5월 달을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부터는 6월 달, 새로운 달이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6월 달은 또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 어떤 변을 앞둔 시점에서 막바지 어떤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따라서 오늘과 내일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전일의 급락이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반전될지 아니면 어제의 급락을 반전 삼아 밑바탕 바닥으로 삼아서 상승으로 반전할지가 오늘과 내일장에서 판가는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잠시 뒤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견조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우려할 상황은 없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여보세요? 예. 예.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전일장에서도 4가지의 그 체크 포인트를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는 향후 우리가 핵심 이슈 4가지 그 핵심 이슈를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다음 달 6월 12일 날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뉴욕에서 그리고 회담이 미국과 북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다각적인 마지막 협상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순탄한 행보를 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합의 발표문을 기자회견을 하느냐 여부가 키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무역 분쟁, G2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나프타 간 이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인 위기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고 그리고 급변동하고 있는 유가, 이런 것이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절대적인 4가지 핵심 이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에서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4가지 핵심 이슈 중에서 두 가지가 여기서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우려감이 확산됐죠. 특히 옛날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가 우려됐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3대 경제 대국입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는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 하는 우려감이 확산됐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G2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개될 움직임을 보였죠. 미국이 중국에서 상생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 50포인트가 장중에 넘는 그런 폭락을 실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들이 겹쳐지면서 시장을 급변동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 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유로존 탈퇴를 우려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정국이
합의의 실마리를 풀 것이다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또 급락하던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하면서 또 시장은 안정되는 그런 급변동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장은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너무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는 한편 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도 늘면서 대외 금융 부채와 대외 채무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금리 차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자금이 현저하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건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국내 채권 상황을 보면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직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외 채권 규모는 현재 5분기에서 사상 최대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외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죠. 받아야 될 것을 채권이고요. 또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될 그 채무가 있죠. 그 채권에서 채무를 뺀 것이 대외 채권이거든요. 순대외 채권인데 이 순대외 채권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금리 역전을 앞둔 시점에서도 채권 그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 규모가 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요. 3월 말 현재 대외 순채권은 약 4,608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98천 원, 한 500주 정도 되죠. 전기 대비해서 무려 40억 달러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 중에서도 1년 만기 단기 외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 단기 외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단기 외채가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미만 단기 외채 비중도 27.8%, 전기보다 증가를 했습니다만 0.1% 증가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 규모는 그 건전성이나 지급 능력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6월 달에 미국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동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터키,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국가와 같은 환율에 급락하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 금융위기 상황은 지난 90년대 말에 펼쳐졌던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상황과는 지금은 질적으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지난 3개월 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국내 채권시장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이 금융위기 상황은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주요 지수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사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그 같은 지수대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투자 전략입니다. 사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인생에서도 그렇죠. 인생에서 여러분 현재 취한 여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도 인생과 똑같다는 표현을 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위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잡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위기 상황이 그렇죠, 찬스가 된다는 점에는 그렇죠, 변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화요일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핵심 이슈가 향후 증시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그 이 4개 이슈의 동향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주에 체크할 체크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제가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전일 환율이 4원 10전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1080원 90전, 108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는 가운데 1,05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 오늘 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발표됩니다. PCE라는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표거든요. 이것이 페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이거 한번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 4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역시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자 6월 1일 날도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유로존 EU 국가와 멕시코, 카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유예 만료일이 6월 1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제품에 대해서 25% 고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 이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유예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월 2일부터 4일간 다음 주죠.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3차 무역회담. 과연 무역전쟁, G2 간의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냐. 중국은 양보를 하겠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온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실마리를 찾냐에 따라서 한미 증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체크포인트 꼭 한번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미 전열창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446포인트가 붕괴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추세 이탈입니다. 이탈은 이탈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어제 코스피 시장, 성격인 코스피 시장은 추세가 이탈했지만 이상하게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반전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는 음봉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줘 급락했다가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속임수를 주고 있던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이 속임수를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자, 어제 급락한 코스피 시장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성격인 코스피 시장의 하락 추세를 따라갈 것이냐가 오늘 장과 내일 장에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추세가 이탈되어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를 보고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 기조 자체는 상승 추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확인하는 그런 관망 전략이 오늘 장과 내일 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이 2,446포인트를 돌파한다든지 돌파 가능성 있을 때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과 내일장에서 어제 폭락했던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을 회복해 줄 수 있다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코스피 시장이 2,446포인트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이 장은 다시 상승 반전되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상승 추세가 이탈됐던 코스피 시장을 따라서 상승 기조인 코스닥 시장도 하락으로 반전된다면 그렇죠.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전히 전자 쪽에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아직 무게비중은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그렇죠. 현실을 보고 직시하고서 투자하는 것, 눈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 상승 전환에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배팅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관심조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오늘장과 내일장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빠르면 내일 오후장,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은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또 선물 지수도 2%나 급락이었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313지수 지지력 봤는지 중요하게 본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313지수가 무너지면서부터 급락이 추가적으로 왔었고요. 이제 313이 무너지면서부터는 추세 이탈을 왔었었죠. 자, 우선은 312지수까지는 그래도 5차 구간에서 지켜주길 바랬었는데 어제 구간 다시 이 구간부터 밀기 시작해서 추세를 밀어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312.50까지 312지수까지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싸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그림들은 312에서 313을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선은 야간장 때 311지수까지 반등을 도모했고요. 우선 오늘은 309지수부터 312지수까지 박스권에 드는 모습들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우선 308지수 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매물대에서 튕긴 모습이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313지수가 안착을 해서 얘네들 지속적으로 싸워주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밀리는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309지수 지지력에 312지수까지 반등 여력만 볼 생각이고요. 312지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선 좀 흐름들 예상하시고 분석하셔서 추가적인 대응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야간장 때 지속적으로 보면 야간장 움직임들이 좀 더 깔끔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받아내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유로존 위기, 그 다음에 국내 이슈 같은 거는 아직은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를 지키는 데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남북 협상 때도 27일 날 있던 남북 협상 때도 25일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우선 추가적인 아래 구간들 테스트 이후에 호재에 반등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는 물량을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조만간에 저가 근처에서 쫓아가는 건 좀 지양하시고 반등 여력 시에 저항점들 맞고 대응하는 모습들만 배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전략 짜드렸고요. 이번에 해외 시장도 함께 봐주시죠. 네, 달러 인덱스 어제 굉장히 힘이 약했었습니다. 94지수 지지력들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94지수 지지력 어제까지는 확보하는 모습으로 딱 94지수를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네들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추세를 깨면서 94지수를 확인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머물지 않고 94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자, 오늘은 보합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추세를 약간 깼다가 지지력을 다시 받아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달러 인덱스 94지수 지지력을 받아주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서로 연동되는 이슈지만 유로존 문제와 그 다음에 달러의 강세 문제들 지속적으로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혼조세를 띄고 지지력을 확보해 나가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겠죠. 우선은 어제 이 구간대 1.16620대에 안착을 하면서 94지수 달러가 확인하는 구간들 대신 얘네들을 확인하면서 전 매물대를 올려놓은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볼 수 있겠고요.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상방을 치면 저항을 받는 모습들.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아 유럽장 혼조세의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저항은 1.17 00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5 600대를 두고 얘네들 박스권 매물대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래 하단부 경직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방 경직의 위아래 확산으로 들어서는 보합권 매매 전략 유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68.4050대까지 매수 전략을 열고 그 다음에 하단부는 64.50까지 연다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우선은 68.4050대부터 매도를 그냥 노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64.50부터 노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의 전략은 우선 이 구간까지를 우리가 열고 봤었는데 어제 이 구간까지 미장이 열리면서 돌파해서 급등을 줬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 구간을 돌파했다는 거죠. 자, 이 구간들 67.60대를 안착을 하면서 급등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에서 막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세 상단부는 막혀있는 상태에서 오늘 혼조세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68달러가 아직 지지력이 강력한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68.40대를 맞고 싸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걔네들 최대 목표치는 67.75까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얘네들이 빠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윗구간들 저항을 막아내주는 모습들이 아시아 유럽장에 보여야 될 거다. 아시아 유럽장에 지금 개장 초반에는 아직은 막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20, 그 다음에 유럽장은 40까지를 열고 반등 매도의 단타 위주로 보시면 한 600~700달러 정도의 수익은 한계약 기준으로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구간들 막고 보합권 매매 전략들 유효하겠다. 다음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는 얘네들 중심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를 깨지 않았을 때는 쫓아가는 매매는 지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예상 저항들 68.5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67.50대까지 위아래 100픽을 열고 매매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여전히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서 윗구간들 보합권들 띄고 있고요. 일봉상에서의 확산의 중심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윗구간을 치기 시작하면 빠지고요. 아래 구간을 건들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달러 인덱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시장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최전방에 있는 골드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급락을 준 이후에 다시 끼어들어왔죠. 전체적인 매물대들 이 박스권에 이 정도의 구간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중심 근처에 놓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아래 확산 보합 전략을 하시라. 확산의 보합 전략이라는 건 그거죠. 고가를 높이더라도 전 고가를 다시 내려오는, 신고가를 높이더라도 전 고가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신저가를 낮추더라도 다시 고가를 향해서 되돌아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위아래 확산 매매 전략들, 보합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추천주 공개하고 또 승일 현황까지 대결까지 해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순위 변동 어떨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이 시각 특징주 투자 의견까지 드리는 시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호남과 영남 지방으로는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와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는 물러가겠고요. 고기압 영향권에서 하늘도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 많다.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 27도, 춘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전국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게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 낮 기온 강릉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대구 27도, 광주 26도로 덥겠습니다. 해상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겠지만 30도 안팎의 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